나으리 꼴이 꼭 임금님 같소. 임금의 면전에 대고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살짜리 꼬마가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옛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윗물이 맑은 척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랫물은 썩어가는데 윗물은 자기가 맑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골 꼬마의 한마디가 어떻게 이 나라를 뒤흔들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임금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포악한 임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백성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분이었지요. 매일 아침 조정에 나가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고 밤이면 밤대로 상소문을 읽으며 나란 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하나같이 좋은 소리뿐인 겁니다. 올해 풍년이 옵니다. 백성이 태평하옵니다. 새로 길을 닦아 왕래가 편해졌사옵니다. 듣기에는 참 좋지요. 임금도 처음엔 흐뭇했습니다. 내가 밤잠을 줄여가며 나란 일을 챙긴 보람이 있구나. 그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궁 밖에서 신문고 소리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문고라 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궁궐 앞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지요. 풍년이고 태평하다면 북소리가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서너 번씩 둥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었지요. 요즘 신문고가 부쩍 잦은데 무슨 사연들이냐? 대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송사이옵니다. 전하. 이웃 간 땅 다툼이니 논둑 시비이니 사소한 민원들이 옵니다. 일일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풍년이라면서 태평하다면서 왜 북소리는 늘어만 가는 것이냐. 사소한 민원이라기엔 너무 잦았습니다. 임금은 신문고를 친 백성들의 호소 내용을 직접 가져오라 명했지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고작 서너 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아래에서 처리가 끝났다는 보고와 함께 사라져 있었어요.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는 진실이 올라오지 않는다. 직접 보겠다. 임금은 낡은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호위무사 중 가장 믿음직한 자를 하나 불렀지요. 이름은 덕수라 했습니다. 말수 적고 무뚝뚝하지만 무예 하나는 조정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사내였어요. 덕수야, 오늘부터 나는 그냥 나그네다. 임금이 아니라 떠돌이 선비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무사 덕수는 한마디만 하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도성을 벗어나자마자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풍년이라 했건만 노는 말라 갈라져 있었고 밭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헬쑥했어요. 임금이 한 노인에게 다가가 어르신, 올해 농사가 어떠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노인은 힘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섰습니다. 길이 좁아지더니 어느 순간 아예 끊겨버렸어요. 사방이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가 발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임금은 생전 처음 산길을 걸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 가마만 타던 분이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으니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요. 덕수가 앞서서 길을 찾아보았지만 이 지역은 초행이라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아니, 나으리, 해가 지기 전에 어디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어디로 내려간단 말이냐? 두 사람이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 자기 몸보다 더 큰 지게를 지고 비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는 꼬마였습니다. 지게 위에는 나무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꼬마의 다리는 휘청거리면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줄 사람은 자기 몸보다 큰 짐을 진 12살 꼬마뿐이었지요. 그 꼬마의 한마디가 이 나라를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꼬마가 비탈길을 올라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이 없는 건지 벗은 건지 발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는 걸 보니 원래부터 신발 없이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꼬마의 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 위로 눈동자만은 유독 맑고 또렷했어요. 또래 아이들한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뭐라 할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이 근처에 혹시 마을이 있느냐?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꼬마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임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깨끗한 도포, 하얀 손, 물집 잡힌 발. 한눈에 봐도 산길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나으리는 어디서 오셨는데 이 산길도 모르시오?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묘한 말투였습니다. 어른한테 예의는 갖추되 전혀 주눅 들지 않은 목소리. 호위무사가 눈썹을 찌푸렸지만 임금은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왔다. 이 근방 사정을 통 모르겠구나. 보면 아시지요. 그 하얀 손의 물집까지 산이란 걸 오늘 처음 타본 티가 팍팍 나시는구려. 호위무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녀석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아, 그 어르신은 왜 자꾸 눈을 부라리시오? 내가 뭐 잘못된 소리라도 했소. 꼬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덕수 같은 덩치 큰 어른 앞에서도 기가 죽질 않았어요. 임금이 손을 들어 덕수를 제지했습니다. 됐다, 됐어. 아이 말이 틀린 게 있어야지. 임금이 꼬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을이 있다면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해가 지고 있어서 말이다. 따라오시오. 대신 느리면 놔두고 갈 겁니다. 해 떨어지면 이 산은 짐승 세상이니까. 꼬마가 다시 지게를 척 지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짐을 지고도 발걸음이 빨랐어요. 임금과 덕수가 뒤를 따라가는데 임금의 숨이 먼저 찼습니다. 얘야, 조금만 천천히 가자꾸나. 이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나으리. 임금이 피식 웃었습니다. 궁궐에서 신하들은 임금의 걸음에 맞춰 느릿느릿 따라다녔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꼬마의 걸음을 쫓아가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었지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임금이 슬쩍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또리요.
또리? 이름이 재미있구나. 또리야, 올해 농사는 좀 되었느냐? 또리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임금을 올려다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농사요? 나으리,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오? 밭이 없다니. 이 넓은 산골에 밭이 없단 말이냐? 있었지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사또 나으리가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빼앗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새 길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큰 길을 내면 백성이 편해진다고요. 그래 놓고 우리 밭을 갈아엎고 그 위에 길을 깔았어요. 보상이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느냐고요? 또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맑던 눈에 서린 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임금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자체가요. 모르시는 거잖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요. 임금은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리가 다시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방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반만이 아닙니다. 사또가 세금을 2번씩 걷어요. 한 번은 나라님 몫이라 하고 한 번은 고을 살림이라 합니다. 근데 고을 살림에 쓰인 적이 있어야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사또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장터는요? 장터에 가면 물건을 팔아 먹고 살기라도 해야 하는데 사또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자릿세를 뜯어요. 팔아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러져요. 나으리. 이 마을에서 작년 겨울에 평생 농사만 짓던 어르신 셋이 끼니를 잊지 못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없었던 이야기들이 12살 꼬마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이 사내도 들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거든요. 임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위해 알린 적은 없느냐? 상소를 올린다든가. 또리가 콧바람을 후 내쉬었습니다. 상소요? 글을 알아야 쓰지요. 이 마을에 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아시오. 게다가 상소를 올려봤자 그걸 받는 사람이 사또 편이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윗사람 귀에 솜을 틀어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리가 걸음을 또 멈추었습니다. 임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12살 꼬마의 눈에 나라의 임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리는 그걸 몰랐지요. 나으리, 신뢰되는 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겠소. 해보거라. 나으리 꼴이 꼭 임금님 같소. 순간 호위무사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임금이 눈짓으로 막았어요. 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높은 데 앉아서 아래가 어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게 딱 임금님 꼴이란 말입니다. 백성이 굶고 빼앗기고 울고 있는데 위에서는 풍년이랍시고 잔치나 벌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으리도 꼭 그래 보이시오.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시는 게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산 위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임금도 호위무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의 말 중에 틀린 것이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소름이 돋을 만큼. 임금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또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나그네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순순히 인정하니 오히려 당황한 거지요. 나으리가 참 이상한 사람이요. 보통 어른들은 이런 소리 하면 버럭 화를 내던데 화를 낼 수가 있어야지. 내 말이 맞는데 무슨 화를 내겠느냐. 임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또리야, 나한테 더 해줄 이야기가 있느냐? 있고 말고요. 나으리가 듣고 싶다면 밤새라도 해드리겠소. 근데 그 전에 일단 집부터 갑시다. 해 다 졌소. 또리가 다시 지게를 축혀 올리며 앞장섰습니다. 임금은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궁궐에서 수십 명의 대신이 매일 보고를 올렸지만 이 12살 꼬마보다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해가 완전히 지고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줄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산을 내려오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했어요. 허름한 움막되어서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었는데 곳곳이 뜯겨 있었고 벽은 흙을 발라놓은 게 비에 씻겨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요. 또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움막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변변찮지만 하룻밤 쉬어 가시오. 임금은 그 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반찬광이 이것보다 클 거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방이 하나였습니다. 풀바닥에 거적을 깔아놓은 게 잠자리였고 한쪽 구석에 솥 하나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요. 그 좁은 방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리의 어머니였어요. 허리가 굽고 손이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낯선 손님을 보고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손님이시구나. 어서 오시게. 변변찮은 집이지만 쉬어 가시게. 임금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낯선 이를 맞이하며 웃고 있으니 그 미소가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폐를 끼치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폐를요? 사람이 지나다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요. 또리가 밖에서 나무찜을 정리하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으리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대. 하룻밤만 재워드리자. 그래, 그래. 마침 감자를 삶아 놓았다.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삶은 감자가 있었어요. 네 알. 크지도 않은 감자 네 알이 오늘 이 집의 저녁 전부였습니다. 색이 거무튀튀했고 가까이 가니 살짝 쉰내가 올라왔어요. 오래 저장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자를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알씩. 넷이 나눠야 하니 그게 최선이었지요. 임금은 그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감자 한 알이 수라상의 12첩 반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또리가 자기 감자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단면에서 쉰내가 좀 더 올라왔지요. 또리는 그 반쪽을 아무렇지 않게 임금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도 드시오. 임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내 몫이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걸 받겠느냐.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혼자 다 먹는 건 사또나 하는 짓이오. 또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끼리는 이래 쪼개 먹고 버팁니다. 위에서는 빼앗기만 하지만 아래에서는 서로 나누는 게 살 길이니까요. 임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라상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려지는 산의 진미. 임금이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반찬은 그대로 물려졌고 때로는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지는 양이 이 마을 전체를 먹이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감자 반쪽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퍽퍽하고 쉰내가 살짝 배어 있었지만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어요. 목구멍이 자꾸 막혔습니다. 덕수도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과묵한 사내가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들키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또리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른 몸이니 당연했지요. 어린 몸이 거적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임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편히 말씀하십시오. 나으리는 도성 쪽에서 오셨다 했지요. 혹시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아시는 겁니까? 임금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남편이 말입니다. 밭을 빼앗기고 사또한테 항의를 하러 갔었지요. 우리 식구 먹고 살 밭인데 한마디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돌아온 건 곤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이어갔지요. 곤장을 맞고 돌아온 뒤로 몸져 누웠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그 뒤로 또리가 지게를 졌습니다. 10살 때부터요. 그 작은 몸으로 나무를 해다 팔아 어미를 먹여 살리고 있지요. 어머니가 잠든 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공부를 좋아합니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지나가는 훈장한테 한 글자라도 물어보고 그런데 부탄자루 사줄 형편이 못 됩니다. 나으리.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밭을 빼앗기고 항의하면 곤장을 맞고 그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10살짜리가 지게를 지는 나라. 그런데 궁궐에는 풍년이라는 보고서만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거적 위에 누웠습니다. 흘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궁궐의 비단 이불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집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 여기서도 똑같이 펼쳐져 있었지요. 똑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녕 아무것도 몰랐구나.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움막의 집 지붕이 바스락거렸지요. 그 소리가 궁궐에서 들었던 곡소리와 겹쳤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백성의 울음소리였다는 걸. 그날 밤 임금은 난생 처음 흙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리는 이 나그네에게 진짜 백성의 길을 보여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흙바닥 위에 거적 한 장 깔고 잔 게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궁궐에서는 비단 이불에 두꺼운 요를 깔아도 내관이 전하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사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잠자리였으니까요. 몸을 일으키니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또리가 벌써 일어나 마당 한쪽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 글자였습니다. 하늘천, 땅지. 또리야, 내가 그를 아느냐? 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짝 민망한 듯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지요. 작년에 지나가는 훈장한테 이 두 글자만 얻어 배웠소. 더 배우고 싶어도 훈장이 또 올 리가 없으니. 임금은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아침은 못 차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있는 게 없어서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젯밤 신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임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수가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지요. 또리가 나뭇가지를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나으리, 어차피 길을 모르시니 내가 바깥길까지 안내해 드리겠소. 대신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으니 따라오시오. 보여줄 것이라니? 어제 나으리가 물었잖소. 길을 닦으면 백성에게도 이로운 것 아니냐고. 직접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또리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과 덕수가 뒤를 따랐지요. 얼마쯤 걸었을까? 산길을 벗어나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어요. 반듯하게 다져진 길이었습니다. 폭이 넓어서 마차 두 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였고 양옆으로는 돌을 깔아 정비해 놓았지요. 도성의 큰 길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만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사또가 닦았단 말이냐?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않느냐? 임금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새로 길을 닦아 왕래가 편해졌다던 게 바로 이런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또리가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나으리, 훌륭해 보이시오. 그래, 이만하면 백성들이 다니기에 편하지 않겠느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나으리, 이 길 위에 지금 누가 다니고 있소? 임금이 길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멀리서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뒤로 가마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는 관복 차림의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지요. 수레하고 가마고. 그렇지요. 저 수레에 실린 곡식이 누구 것인 줄 아시오? 백성 것이요. 백성한테서 걷어간 쇠곡이 저 수레에 실려서 사또 곳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가마는 사또 마누라가 타고 다니는 것이고요. 또리가 길가를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기 보이시오? 길 양쪽에 사내 둘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오? 통행 검문이요. 백성이 이 길의 짐을 가지고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합니다. 쌀 한 돼 아니면 엽전 5냥. 못 내면 지나갈 수 없소. 통행세라니.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으리 같은 분들은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길은 사또가 닦았으니 사또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밭을 빼앗아서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다시 백성한테 돈 받고 쓰게 하는 거요.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나으리. 또리가 길 넘어 허허벌판을 가리켰어요. 잡초만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밭이었소. 저기서 보리를 심고 감자를 캐고 그래도 겨울을 넘길 수 있었소. 그런데 사또가 길을 닦겠다며 밀어버렸습니다. 보상은 한 푼도 없었소. 우리 아버지가 항의하러 갔다가 어찌 되었는지는 어젯밤에 들으셨지요? 임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길은 백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나으리. 백성 등뼈를 꺾어서 깔아놓은 길이요. 백성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길이란 말입니다. 임금이 그 넓은 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훌륭해 보였던 그 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번듯한 돌 하나하나가 백성의 밭자리였고 넓은 폭은 백성의 삶터를 밀어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로 다니느냐? 보여드리겠소. 따라오시오. 또리가 큰 길에서 벗어나 뒷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바위를 돌아가고 비탈을 오르니 좁은 산길이 나타났어요. 겨우 한 사람 지나갈 만한 폭이었습니다.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군데군데 가시덤불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 길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따리를 인 안악이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 지게를 진 노인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큰 길에는 관복 차림과 수레뿐이었지만 이 좁은 길에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백성의 길이요. 통행새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소. 험하고 좁지만 이 길로 가면 장터까지 큰 길에 반도 안 걸리오. 반도 안 걸린다고? 큰 길은 사또 관할을 지나서 빙 돌아가게 되어 있소. 왜 그런 줄 아시오? 사또가 자기 관아 앞으로 길을 내서 오가는 물건을 전부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요. 세금을 한 톨이라도 더 뜯으려고요. 이 샛길은 산을 하나 넘으면 바로 장터요. 곧장 가는 거지요. 임금이 그 좁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사람들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으리, 또리가 임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넓은 길은 백성 것이 아니오. 겉만 번듯하지 백성은 다닐 수도 없고 다녀봐야 빼앗기는 길이오. 이 좁고 험한 길이 진짜 길입니다.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걷는 길이란 말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리가 산길을 오르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으리, 우물 안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동그랗다고 믿는다 하지요. 높은 양반들이 딱 그렇소. 담 안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보고서에 적힌 것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요. 나으리는 지금 우물 밖에 나와 계시니 잘 보시오. 이게 진짜 백성의 세상이요.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길 위에 서서 저 아래 넓은 길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발밑에 좁은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풀과 가시덤불 사이로 보따리를 인 안악과 지게를 진 노인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궁궐에 앉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옥패였습니다. 맑은 옥으로 깎아 만든 작은 패. 한쪽 면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또리야, 이걸 내게 주마. 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뭐요? 나으리, 길 안내해준 대가치고는 과한 거 아니요? 팔면 안 된다. 절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크거든 이걸 들고 도성의 큰 문을 찾아가거라. 문 앞에서 이걸 보여주면 반드시 너를 만나줄 사람이 있다. 나으리, 도대체 뭐 하시는 양반이요? 옷차림은 그저 그런데 가지고 다니는 건 범상치가 않소. 덕수가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리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옥패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으리가 주는 거니 잘 간직하겠소. 임금이 또리의 머리를 한 번 쓸어 주었습니다.
거칠게 엉킨 머리카락이었지만 임금의 손길이 유독 조심스러웠지요. 또리야, 약속 하나만 하자. 뭔데요? 지금 그 맑은 눈 잃지 마라.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게 진짜 이 나라의 모습이니까. 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 나그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은 돌아섰습니다. 좁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또리가 한참 바라보았지요. 참 이상한 나그네요. 또리는 옥패를 품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알게 되는 건 아직 한참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리의 말은 임금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궁궐로 돌아가는 내내 빠지지 않았지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번듯한 보고서와 처절한 현실. 그 간극이 임금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는 그저 담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 담이 우물의 벽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제 임금의 눈은 우물 밖을 본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조정을 다시 들여다볼 참이었지요. 궁궐로 돌아온 임금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나인들이 수라상을 차려 올렸어요. 쌀밥에 가진 반찬이 12가지. 맑은 국, 구이, 나물, 젓갈, 전, 생선포. 임금이 평소에 먹던 그 상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금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감자가 떠올랐습니다. 거무튀튀한 색에 쉰내가 살짝 올라오던 삶은 감자. 내 알을 넷이 나눠 먹고 거기서 또 반을 쪼개 건네던 12살 꼬마의 손. 백성끼리는 이래 쪼개 먹고 버팁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상에 남은 음식이 물려나가면 그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버려지겠지요. 한 끼 물리는 양이 또리네 식구가 한 달을 먹을 양이었을 겁니다. 전하,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내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물려라. 전하, 아직 한 술도 안 드셨사옵니다. 물려라 했다. 내관이 황급히 상을 물렸습니다. 임금은 빈 방에 홀로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며칠 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앉자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임금의 눈빛이었지요. 그걸 눈치챈 대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별일 없었느냐? 만사 태평하옵니다, 전하. 백성들은 어떠하더냐? 올해도 풍년이 기대된다 하옵니다. 전하의 성덕이옵니다. 임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임금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대신들의 살찐 얼굴, 비단 관복, 반들반들한 손. 또리 어머니의 갈라진 손과 굽은 허리가 겹쳐 보였지요.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인이 잠시 밖을 다녀왔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녀오셨다니 어디를 말씀이시옵니까? 백성들이 사는 곳을 보고 왔다. 직접. 순간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놀란 자, 당황한 자, 그리고 눈빛이 흔들리는 자. 임금은 그 표정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본 것을 말하겠다. 임금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밭을 빼앗긴 백성들,
통행세를 뜯는 큰 길, 세금을 2번 걷는 사또, 감자 4알이 한 가족의 저녁 전부인 현실.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돌아오지 못한 사내. 10살부터 지게를 진 아이. 대전안이 고요했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고개 숙인 모습이 미우침인지 눈치 보기인지 임금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한 대신이 나섰지요. 조정에서 나름 원로로 통하는 자였습니다. 전하,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전하께서 보신 것은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옵니다. 한두 고을의 사또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신은 목소리에 힘을 더했어요. 게다가 전하, 촌민의 말을 고지듣기는 어렵사옵니다. 백성이란 원래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과장하여 하소연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옵니다. 어찌 아이의 말 한마디에 조정을 흔드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다른 대신이 거들었습니다. 맞사옵니다. 그리고 전하, 더 큰 문제는 미복자맹 그 자체이옵니다. 만에 하나 용체의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찌하셨을 것이옵니까?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슬그머니 바뀌고 있었어요. 백성의 참상 이야기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미복자맹이 위험했다는 쪽으로 논점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임금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가져와도 진실을 말해도 이 조정에서는 이렇게 묻히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축소하고 누군가는 딴소리를 하고 누군가는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지요. 공담밖의 곡소리가 임금 귀에 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벌컥 화를 내면 대신들은 며칠 머리를 조아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입으로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뒤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이건 성질로 풀 일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임금은 한 발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그래, 경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과인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구나. 대신들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위기를 넘겼다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임금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한 사람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늙은 사관이었어요.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궁궐에서 기록만 써온 사람이었지요. 벼슬에 욕심이 없고 파벌에 끼지 않았으며 오직 사실만을 적는 것이 이 사관의 신조였습니다. 임금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네를 부른 이유를 알겠나? 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작은 가옵니다, 전하. 내가 직접 보고 온 것이 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 임금이 사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주게. 평민으로 변장하고 지방 고을을 돌아보게. 내가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부 지역만의 문제인지. 알겠사옵니다. 조건이 있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 것. 그리고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 장부든 문서든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조심하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네. 전하, 사관이란 본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겠사옵니다. 그렇게 사관은 그 다음 날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조정의 대신들은 임금이 한 발 물러섰다고 안심하고 있었고 그 사이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팔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사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몸이 한층 마른 모습이었어요. 수개월간 팔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임금이 은밀히 맞이했습니다. 어떠했느냐? 사관이 품에서 두꺼운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풀어보니 문서 뭉치였어요. 장부, 기록, 증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전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사실만 기록해온 이 늙은 사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하께서 보신 것은 빙산의 끝자락이었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한두 고을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팔도 전역에 걸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사옵니다. 사관이 문서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곡식 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조정에 올리는 장부, 하나는 실제 장부. 조정에 올리는 장부에는 세금을 적게 거둔 것처럼 적어 놓고 실제로는 두세 배를 걷어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도 조작되어 있었지요. 백성의 밭을 관하 소유로 바꿔놓은 문서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또린의 밭도 그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전하,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옵니다. 사관이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각 고을의 사또들이 따로 움직인 게 아니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사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위라 하면 도성이옵니다. 조정 아니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방 사또들이 빼돌린 곡식과 돈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곳이 조정의 대신 서너 명이옵니다. 이름까지 확인하였사옵니다. 사관이 이름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들은 오늘 아침 조정에서 촌민의 과장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 대신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얼마나 깊이 썩었느냐? 사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뿌리가 조정의 기둥에까지 닿아 있사옵니다. 전하,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윗사람 귀에 솜을 틀어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솜을 틀어막은 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이 문서를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게. 때가 되면 내가 꺼낼 것이네. 사관이 문서를 다시 챙기며 물었습니다. 전하, 언제 움직이실 작정이시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궁담 너머로 오늘 밤에도 기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닌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곳간에 쥐가 들끓고 있구나. 그 한마디에 사관은 임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어요. 대신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안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임금의 손에 자기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문서가 펼쳐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임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정에 나갔어요. 대신들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칭찬도 해주었지요. 미복자맹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완전히 안심했어요. 임금이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거지요.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제정신을 차리셨다고 수군거리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예고 없이 소집되었다는 것. 둘째, 문 앞에 덕수를 비롯한 무사들이 늘어서 있었다는 것. 대전 안에 들어선 대신들은 그 무사들을 보고 갸우뚱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앉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이었지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오늘 경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지요. 요즘 지방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올해도 풍년이 기대된다 하고 새로 닦은 길 덕에 왕래가 편해졌다 하고 백성들이 태평하다 하고 과인이 경들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 대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분위기를 살폈지요. 전하의 성덕이옵니다. 아니다. 경들의 공이지.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임금의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가 섞여 있었지요. 이것은 뭐냐? 임금이 옆에 있던 상자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하고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아라. 대신들이 머뭇거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대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꼭식 장부였습니다. 두 종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하나는 조정에 올라온 장부, 하나는 실제 장부. 숫자가 달랐습니다. 조정에 올라온 장부에는 쇠고기 1000석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장부에는 3000석이 거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1000석이 증발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임금이 문서를 한 장씩 꺼내 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내려놓을 때마다 대전의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토지 문서가 나왔습니다. 백성의 밭이 관하 소유로 둔갑해 있는 서류. 수십 건이었어요. 날짜도 도장도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뇌물 기록도 나왔습니다. 어느 사또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날짜와 금액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지방 사또에서 시작된 선이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닿는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 4명의 이름이었어요.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4명의 대신 중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작이옵니다. 누군가가 신을 모함하려고 꾸민 것이옵니다. 임금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작이라. 그러면 이 장부에 찍힌 내 고을의 관인은 뭐냐? 이 토지 문서에 있는 관나 도장은, 이 뇌물 기록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이것이 전부 조작이란 말이냐? 대신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거지요. 모함이옵니다. 전하. 간신히 꾸민 것이옵니다. 간신이라. 그래, 간신히 꾸몄을 수도 있겠지.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다른 문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찌 설명할 텐가. 그건 그 대신의 곳간 출납 기록이었어요. 목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재산이 적혀 있었지요. 집이 세 채, 전답이 수십 마지기, 비단과 은이 곳간에 가득. 녹봉만으로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누가 봐도 답이 나오는 문서였습니다.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다른 대신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였지요. 버티면 끝이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전하, 소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시킨 대로라니 누가 시켰단 말이냐? 무릎 꿇은 대신이 옆에 서 있는 원로 대신을 가리켰어요. 아까 촌민의 과장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대감이 전부 지시한 것이옵니다. 지방 사또를 심어 놓은 것도, 장부를 이중으로 만든 것도 전부. 원로 대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가 감히 거짓으로 나를 끌어들이려 하옵니다. 전하, 거짓이 아니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조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또 다른 이름을 끌어들이고 평소에 공자맹자를 읊으며 도덕을 논하던 자들이 자기 목숨이 걸리니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지요. 임금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본 뒤 임금이 입을 열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더 낮은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대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됐다. 모든 소리가 멈추었어요. 과인이 한 가지 물어보겠다. 임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들은 누구의 녹을 먹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땀 흘려 지은 곡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그 나라가 경들에게 녹을 주는 것이다. 경들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백성의 것이란 뜻이다. 임금의 시선이 대신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그런데 경들은 그 백성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곳간을 지켜야 할 자들이 곳간의 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전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곳간의 쥐가 들끓으면 곳간이 비더라도 쥐부터 잡아야 하는 법이다. 임금이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오늘 이 조정의 쥐를 잡겠다. 순간 대전의 문이 열리며 덕수를 비롯한 무사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파직, 유배, 파직, 유배. 울부짖는 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자, 끝까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자. 온갖 추태가 대전 바닥에 드러났지만 임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정의 자리가 반쯤 비워졌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자기 차례가 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임금이 남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경들에게 묻겠다. 이 조정의 쥐가 또 있느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없기를 바란다. 만약 또 있다면 과인은 곳간을 전부 뒤져서라도 한 마리 남김없이 잡아낼 것이다. 조정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대전 안에 임금의 마지막 한마디만이 남았지요. 어전 회의가 끝나고 대전에 임금 홀로 남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임금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늙은 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대단한 결단이셨사옵니다. 결단이라. 그런데 말이다. 임금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성의 줄기는 찬란했다. 하지만 팔도 구석구석에
내린 뿌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관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의 말이 맞았어요. 조정의 대신을 쫓아냈다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사또들, 아전들, 토호들. 이들은 위에서 누가 바뀌든 자기 고을에서는 여전히 제 세상인 거지요. 대신 하나가 빠지면 또 다른 대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같은 짓을 반복할 게 뻔했습니다. 궁궐에 앉아서 팔도를 전부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임금은 문득 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에 유독 맑았던 눈, 자기 감자를 반으로 쪼개 내밀던 손, 나으리 꼴이 꼭 임금님 같소라고 거침없이 내뱉던 그 입.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임금은 조용히 사관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다녀온 그 마을에 서당이 없더구나. 아이들이 글을 배울 곳이 없었어. 서당 하나를 세워주게. 훈장도 한 명 보내고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런데 전하, 혹시 그 마을에 그냥 서당이 필요한 마을에 서당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이상 묻지 말게. 사관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도성의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조정의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고 당분간은 바람이 통할 터였지요. 하지만 팔도의 땅 속에는 아직 썩은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뽑을 사람은 지금 이 시각 산골 운막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지요. 하늘천, 땅지. 그 두 글자가 1000글자가 되고 10,000글자가 되는 날, 이 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골 마을에 서당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낡은 운막보다는 좀 나은, 그래도 소박한 건물 하나가 마을 어귀에 세워졌지요. 훈장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센 온순한 사내였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겼습니다. 글 배울 곳이 생겼으니까요. 또리는 그 서당의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지게를 졌어요. 나무를 하고 짐을 나르고 어머니를 돌보는 건 변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해가 지면 또리는 어김없이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 대신 진짜 붓을 잡았어요. 훈장이 건네준 헌붓이었지만 또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훈장은 처음부터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천자문을 떼는데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10번 읽어야 외우는 것을 또리는 2~3번이면 외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외우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물었습니다. 훈장님, 왜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나중입니까? 왜 임금이 먼저이고 백성이 나중입니까?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이 먼저 아닙니까? 훈장은 대답하기가 난처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글자 뒤의 이치를 파고드는 아이. 훈장은 이런 제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또리는 훈장에게 배울 것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훈장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지요.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거기서 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훈장이 답을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몇 해가 지나자 훈장이 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또리야,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훈장님? 너는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니다. 또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더 가르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이 산골에 묻히기엔 너무 크다는 거다.
훈장이 진지한 눈으로 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봐라. 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과거. 그건 또리 같은 산골 아이에게는 하늘의 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성까지 가는 노잣돈도 시험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어머니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다. 훈장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또리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훈장님이 과거를 보라 하셨는데 어머니가 감자를 다듬던 손을 멈추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가라니까. 내 아버지는 뜻을 품고도 펴지 못하고 갔다. 너마저 이 산골에 묻혀서야 되겠니?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8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거지요. 어머니 걱정은 마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성에서 뜻을 펴면 그때야말로 이 어미를 진짜 편하게 해주는 거다. 또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는 10살의 아버지를 보내고 울음을 삼킨 뒤로 쉽게 울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다녀와라. 그렇게 20살의 또리가 산골을 떠났습니다. 품에 2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훈장이 써준 과거, 응시에 필요한 추천서. 또 하나는 8년 전 이상한 나그네가 건네준 옥패. 도성의 큰 문을 찾아가라던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약속이었으니까요. 도성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먹을 것은 어머니가 싸준 마른 감자 몇 알이 전부였지요. 걸어서 또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마침내 도성이 보였습니다. 또리의 발이 멈추었어요.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성문 앞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오가고 있었고 상인의 술에 양반의 가마, 장사꾼의 보따리가 뒤엉켜 있었지요. 산골에서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리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까맣게 탄 얼굴, 기운 무명 옷차림 그대로 또리는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도성 한복판에 있었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응시자 사이에 또리가 끼어 앉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비단 옷에 먹물 냄새가 배인 양반집 도련님들 뿐이었지요. 그 틈에 무명 옷차림의 산골 청년이 앉아 있으니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8년 전 나뭇가지로 쓰던 천지 2글자가 떠올랐지요. 그때는 2글자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머릿속에만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펼쳤어요. 문제가 보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또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이 떠오른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갈라진 손,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관아 앞길, 감자 반쪽을 건네던 자기 손, 그리고 백성이 묵묵히 걸어가던 그 좁은 산길이 떠올랐습니다.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가슴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20해를 백성으로 살며 2눈으로 보고 2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겪은 것들이 붓끝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 전국 수백 명 중 첫째. 시험관들이 술렁였어요. 산골 출신의 무명 청년이 장원을 차지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었습니다. 글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책에서 베껴 쓴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이었거든요. 장원급제. 이제 관직에 오를 자격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리가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합격한 다음 날, 또리는 도성의 큰 문으로 갔습니다. 군궐의 정문이었지요. 높은 문 앞에 무사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뭔 놈이냐? 물러서거라. 문지기가 통박을 놓았어요. 꼬질꼬질한 무명 옷차림의 사내가 국문 앞에 서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또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패였어요. 8년을 품에 넣고 다닌 것 치고는 깨끗했습니다. 매일 천으로 닦아온 거지요. 맑은 옥의 정교한 문양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문지기가 그것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8년 전에 어떤 분이 주셨소? 이걸 들고 이 문을 찾아오라 하셨소. 문지기가 다른 무사에게 급히 무언가를 귀띔했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옥패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또리는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 사이로 궁궐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높은 담, 넓은 마당, 기와 지붕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 또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또리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 나인들,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하인들,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 치는 내관들. 이 화려한 궁궐을 떠받치고 있는 건 결국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전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리의 걸음이 멈추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 나그네.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면서 순순히 꼬마의 일침을 받아들이던 그 사람. 감자 반쪽을 받아들고 목이 메었던 그 눈빛. 그 나그네가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었어요. 또리의 머릿속에 8년 전의 말들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나으리 꼴이 꼭 임금님 같소.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진짜 임금한테 임금 같다고 쏘아붙인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하는데 임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기다렸다. 또리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8년 전 자기가 했던 말들이 전부 떠올랐으니까요. 꼴이 임금님 같다. 높은 데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우물 안 개구리다. 임금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해놓고 8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하. 소인이 그때 크나큰 결례를. 무슨 결례냐. 임금이 웃었습니다. 그때 내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과인이 정녕 우물 안 개구리였으니까. 내 덕에 우물 밖을 보았다. 임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올 줄 알았다. 아니, 오기를 바랐다. 또리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산길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우물 안의 눈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물 밖을 본 눈. 백성의 삶을 직접 목격한 눈.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는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눈이기도 했지요. 과인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조정의 줄기는 찬란했다. 하지만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팔도 구석구석에 내린 뿌리는 아직 그대로다. 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8년간 산골에서
그리고 도성으로 오는 열을 길 위에서 직접 보았으니까요. 사또가 바뀌어도 수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하는 짓은 똑같았지요. 궁궐에서 명을 내리면 지방에 닿기도 전에 흐지부지 된다. 과인의 눈과 귀가 도성 밖까지 닿지 못하는 거야. 임금이 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에게는 직접 그 뿌리를 뽑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과인의 발이 되어 팔도를 누빌 사람. 백성의 사정을 몸으로 아는 사람. 보고서가 아니라 두 눈으로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 또리는 임금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꼬마 나무꾼은 이제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임금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그를 부른 건 예정을 나누려는 게 아니었지요.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리야, 과인이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관직은 비밀로 한다. 내 이름도 내 직책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다만 과인의 직인을 품고 팔도를 돌아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두 발로 직접 걸어라. 부패한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인을 내보여 처단하거라. 또리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직인을 품고 다닌다는 건 임금의 눈이자 귀이자 손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과인이 왜 하필 너를 택했는지 아느냐? 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셋이다. 임금이 손가락을 하나 펴 보였어요. 첫째, 너는 백성의 삶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다. 보고서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겪었지. 지게를 지고 감자를 쪼개고 새끼를 걸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면 백성의 진짜 사정을 알아볼 수가 없다. 두 번째,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둘째, 너는 과거에 장원급제한 학식이 있다. 장부를 읽고 문서를 파악하고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눈이 있다는 뜻이지. 세 번째, 손가락이 펴졌어요. 셋째, 임금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너는 아직 권력의 맛을 모른다. 감자 반쪽을 나누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하는 법인데 과인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다. 또리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높은 관직에 앉아서 명을 내리는 것이 더 편하고 빠르지 않겠사옵니까? 소인이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임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걸 해봤다. 조정의 줄기를 잘라봤다. 그런데 어찌 되었느냐? 잘린 자리에 새 가지가 나더구나. 위에서 아무리 명을 내려도 그 명이 팔도 구석까지 닿기도 전에 중간에서 삭히는 놈들이 있어.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임금이 또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야 하는 거다. 낮은 곳에서 백성과 같은 눈높이에서 두 발로 걸으면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야. 또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높은 관직.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요. 편전에 앉아 녹을 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지게를 졌던 10살의 자기, 감자, 내 알로 저녁을 때우던 운막, 통행세를 내지 못해 샛길로 돌아가던 안악, 자풀 우거진 좁은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던 노인네 등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도성으로 오는 열을 길 위에서 직접 보았으니까요. 또리가 눈을 떴습니다. 전하, 소인은 높은 자리보다 낮은 곳에서 할 일이 더 많겠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리 말할 줄.
임금이 손짓하자 내관이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마패였어요. 관직의 증표이자 공무 수행을 위한 공식 신분증이었지요. 옥패는 과인과 너 사이의 약속이다. 마패는 나라가 너에게 주는 권한이다. 둘 다 품고 가거라. 또리가 두 손으로 마패를 받았습니다. 옥패 하나만 품에 넣고 다니던 산골 청년에게 이제 나라의 무게가 하나 더 얹어진 거였지요. 임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또리야. 예, 전하. 8년 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느냐? 우물 안개구리라고 했지. 또리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어요. 과인이 우물 밖으로 나온 건 내 덕이었다. 이제 내가 팔도의 우물 뚜껑을 열어다오. 그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또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편전을 나오는 또리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8년 만에 두근거림이었지만 나갈 때는 단단한 걸음이었어요. 국문을 나섰습니다. 또리는 갈아입지 않았어요. 화려한 관복 대신 처음 왔던 그 무명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등에 보따리 하나, 품에 옥패와 마패. 그게 전부였지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마패를 내보이면 역참에서 말을 빌릴 수 있었지만 또리는 걸었습니다. 백성이 걷는 속도로, 백성이 걷는 길로.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 도움으로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또리는 어머니에게 과거에 급제한 일과 도성에서 받은 임무를 조용히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리는 관하로 향했습니다. 8년 전 아버지의 밭을 빼앗고 큰 길을 닦았던 그 사또는 이미 잘려나간 뒤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앉은 사또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는 짓은 판박이었지요. 통행세를 뜯고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백성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임금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줄기를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라는 거였지요. 또리가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졸개가 막아섰어요. 뭔 놈이냐? 관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또리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졸개의 눈이 커지더니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잠시 뒤 사또가 나왔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얼굴이 기름진 사내였어요. 마패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것이 어찌. 또리가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곤장을 맞았어요. 밭을 돌려달라는 한마디에 곤장으로 돌아온 거였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감자 반쪽을 건네던 12살 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사또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쭙겠소. 사또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고을 세곡 장부가 두 종류인 건 아시지요? 사또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장부는 하나뿐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또리가 품에서 얇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성에서 오기 전 임금에게 받아온 이 고을의 실제 징수 기록이었지요. 조정에 올린 장부에는 세곡이 800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성에게 거둔 건 2400석이요. 1600석은 어디로 갔소? 사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고을 살림에 쓴 것이요. 고을 살림이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소. 이 고을 큰 길의 통행세를 걷고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요? 백성의 밭을 밀어내고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을 다시 백성한테 돈 받고 다니게 하는 것이 고을 살림이요? 사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가 이 고을에 부임한 뒤로 백성의 삶이 나아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소. 사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말이 없었던 거지요. 모든 직권을 거두겠소. 이중 장부는 도성으로 올라갈 것이고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요. 통행세는 오늘부로 폐하겠소. 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이제 백성에게 돌려주시지요. 사또는 그날로 도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졸개들은 벌써 뿔뿔이 흩어진 뒤였지요. 또리는 관할을 나와 그 큰 길 위에 섰어요. 8년 전 임금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넓고 번듯했지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였어요. 또리는 길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8년 전 그 샛길, 자풀과 가시덤불 사이로 묵묵히 걸어가던 사람들의 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그 뒤로 팔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옷차림의 젊은 사내가 고을마다 나타난다고. 사또 앞에서 직인을 내보이는 순간 아무리 위세 부리던 자도 무릎이 꺾인다고. 그 사내가 지나간 고을에서는 이중 장부가 불태워지고 빼앗긴 땅이 돌아오고 통행세가 사라진다고. 그 사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지요. 그 사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백성이 다닐 수 있는 진짜 길이 열린다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